그들은 내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걸 분명히 알게 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어느 나라에서 시청 중이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친아버지가 아니니 결국 필요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내 이름은 민수. 평범한 남자다. 허세 따윈 없고 손으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한다. 정직한 노동을 존중하고 쉬운 길은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남자는 말과 행동 모두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8년 전 지영을 만났다. 그녀는 미망인이었고 두 아이가 있었다. 현우는 4살이었고 예린이는 겨우 돌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군인이었다. 순직한 장교, 영웅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웅에게는 돌아오는 기차표가 발급되지 않는다. 지영은 홀로 남겨졌다. 아이 하나는 팔에 안고 다른 하나는 품에 안은 채. 짊어진 건 이자만 남은 대출과 산산조각난 삶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구조자로 그녀 삶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간청하지 않았다. 내가 원해서였다. 그녀 곁에 있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고 버텨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꿋꿋이 선 여자로 봤다. 아이들도 짐이 아니라 그녀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 운명이 준 기회라 믿고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단순히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들을 챙기고 저녁을 준비하고 열나는 밤에는 함께 밤새고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학원, 학부모 모임까지. 이 모든 게 나의 일이었다. 아이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아빠라고 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나는 시간, 돈, 마음을 아낌없이 쏟았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일을 했다. 출장, 설치 작업, 야근, 무엇이든지. 오직 그 집이 부족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도 사립으로, 옷은 새 것으로. 핸드폰은 반 친구들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게. 생일 선물도 정성스럽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캠핑, 바비큐, 여름 캠프, 가족 영화 관람까지. 나는 영웅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했을 뿐이다. 시간이 흘렀다. 현우는 자라났고 예린도 그 뒤를 따랐다. 처음엔 리모컨을 두고 귀엽게 다투고 이어서 사소한 투정들이 생겼다. 나는 그저 사춘기려니 했다. 지나갈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느꼈다. 단순한 시기가 아니었다. 무언가 달라졌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것. 처음엔 작았다. 약간의 거친 말투, 무심한 시선, 낮게 웃으며 주고받는 비꼼. 처음엔 내가 과민한가 싶었다. 청소년기에는 흔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커졌다. 눈덩이처럼. 내가 청소하라고 하면 툭 내뱉는 말,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대꾸도 안 한다. 학교 이야기 꺼내면 그냥 어깨만 으쓱인다. 나는 지영이 나서길 바랐다. 내 편에 서주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했다.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못 들은 척했다. 가끔은 내가 괜한 트집 잡는 것처럼 한숨만 쉬었다. 나는 처음엔 그녀를 이해하려 했다. 피곤해서겠지. 싸움 피하려는 거겠지. 그러나 서서히 알게 됐다.
그녀는 그냥 중간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내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밤 찾아왔다. 늦은 시간 현우가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연락 한 통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차분하게 화내지 않고 물었다. 어디 있었니? 그는 멈추지도 않고 지나가며 말했다. 좀 진정해. 나 애도 아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 사는 한 내 규칙을 따르는 거야. 그러자 그는 멈춰 서더니 눈을 마주보며 말하더라. 넌 내 아버지도 아니잖아. 그리고 제발 주인 행세 좀 그만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숨 쉬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들리긴 했지만 내 몸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리고 결정타처럼 예린이가 덧붙였다. 맞아. 엄마랑 결혼한 그냥 아저씨잖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나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뭔가 말하길 바랐다. 그들을 멈추게 해주길, 최소한의 선은 그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눈도 들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듯이.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소리 없이, 아무런 폭발도 없이 그저 사라졌다. 너는 이제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화를 낸 것도 복수심에 불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비워졌다. 지쳐버렸다. 마치 내 안에 있었던 인내, 기대, 힘이 모두 바닥나버린 것 같았다. 밤늦게 나는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어둠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말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기억만 떠올랐다. 현우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겨울에 예린이를 어깨에 업고 다녔던 순간, 셋이 함께 시골집 마당에서 새집을 만들던 오후,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다. 분명 있었던 일이었다. 내 손으로, 내 시간으로 만든 기억들. 그런데 이제는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했다. 마치 내가 단지 잠시 머물렀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끼어들지도 챙기지도 대신하지도 않기로.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단 하루 만에 접었다. 더 이상 가족 나들이는 없다. 학교에 가고 싶으면 스스로 일어나서 가라. 지각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돈도 보내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엄마가 해결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현금 인출기가 아니었다. 생일 선물도, 영화 관람도, 대화도, 관심도 없었다. 너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지. 그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봐라. 처음엔 믿지 않았다. 10대들은 그런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우는 비웃었고 예린이는 일부러 날 무시했다. 지영은 마치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마치 내가 그녀를 어느 편도 들지 않아도 되는 부담에서 해방시켜준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아니,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문제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었다. 예린이가 학교 교복을 두고 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회사 가는 길에 들러서 챙겨줬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녀가 알아서 해야 했다. 현우는 지각했고 엄마에게 소리 질렀다. 엄마는 왜 안 깨워? 나는 말이 없었다. 개입하지 않았다. 집안엔 서서히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와 아이들 사이가 아니라 아이들과 지영 사이에도. 토요일마다 함께 먹던 햄버거와 가족 저녁 식사는 사라졌다.
저녁마다 함께 보던 영화도 없었다. 어느 날 현우가 친구 생일 모임에 갔다가 늦게까지 놀고는 택시 탈 돈이 없어 집에 못 들어왔다. 예전이라면 당연히 내가 차를 몰고 갔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예린이는 이어폰을 잃어버리고 주방 식탁에 앉아 찡그린 얼굴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새로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다. 지영은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물건을 사고 들고 다니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끝없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내가 그 빈 구멍들을 메우던 존재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집안의 요소로 여기지 않을 무렵 아주 사소하지만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현우가 또다시 늦잠을 잤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방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팔에 재킷 하나 걸치고 가방을 겨우 메고 뛰쳐나왔다. 아빠, 차 있어? 학교까지 태워줄 수 있어.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나도 내 길을 가. 너도 마찬가지야.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문 닫히는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봤다. 현우는 현관 앞에 서 있다가 황급히 뛰어갔다. 결국 지각했지만 버스는 잡았다. 그날 저녁 주방은 고요했다. 지영은 설거지를 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레몬만 먹은 사람처럼. 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사소한 사건이 있었다. 예린이의 핸드폰이 고장났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고쳐주거나 새 걸 사줬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예린이는 울먹이며 지영에게 소리를 질렀다. 현우는 문을 세게 닫았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영이 입을 열었다.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억지로 붙잡은 듯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마치 중학생처럼 삐쳐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나는 눈을 들었다. 나는 그저 너희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야. 내가 사라지길 바랐잖아. 그래서 사라졌을 뿐이야.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다. 피곤하다. 당신은 어른이잖아. 가족도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은 뭐야? 입 다물고 멀어지고 냉전이라도 하는 거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어른이길 원해. 차로 데려다 줘야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정이 고장 났을 때는.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지지받고 싶을 때, 무시당할 때는 그냥 조용히 휴대폰만 보잖아. 그건 공정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애들은 내 자식이야. 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키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 없이.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어른으로 불렸다. 누군가를 태워줘야 할 때, 무언가를 고쳐야 할 때, 돈이 들어갈 때. 하지만 존중이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 나는 그림자였다. 그 이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말소리 하나가 울려 퍼질 정도로 고요해졌다. 싸움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저 불편한 침묵.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했을 뿐이다. 일하고 먹고 자고 감정 없이 기대 없이 나는 더 이상 아버지라는 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은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걸. 작은 것들부터 불편함이 쌓여갔다. 주말에 시켜 먹던 피자와 초밥은 더 이상 없었다. 예린이는 물었다. 이번 주말엔 영화 안 봐? 지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그런 여유 없어. 점점 둘 사이의 대화는 속삭임이 되었고 나는 그걸 다 들었다. 왜 아빠처럼 안 해? 예전처럼 돈 좀 보내지 그래? 내가 무슨 마법 지팡이라도 있어? 돈이 어디서 그냥 나와? 현우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린이는 방에서 핸드폰이 고장난 채로 벽만 바라봤다. 지루하다며 투덜거렸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곧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현우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고 교장실에 불려갔다. 예전이라면 내가 갔을 것이다. 선생님과 대화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경고도 주고 큰일 없이 넘어가게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가지 않았다. 지영이 혼자 갔다. 돌아왔을 땐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들었다. 그녀와 현우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나 혼자 다 해야 돼?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그 다음날 아침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심한 척하면서도 계산된 듯. 혹시 그냥 학교에 한번 가줄 수 있어? 그냥 대화만 좀 하고 와줘.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갑자기 왜? 내가 아버지도 아니라면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갔다. 그러던 중 세탁기가 고장났다. 예린이의 외투는 찢어졌다. 학교, 학원, 급식비 같은 고지서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예전엔 그런 건 조용히 내가 해결했다. 카드만 내밀면 사라졌던 문제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청구서가 눈앞에 드러났다. 계산해야 했고 나눠야 했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다. 현우는 복도에서 중얼거렸다. 그 인간 없어도 우린 잘 산다고. 그러나 그의 말투는 흔들렸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눈빛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옷차림은 전보다 초라해졌다.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말수가 줄었고 운동화엔 벌어진 틈이 보였다. 또 한 번 아침에 현우가 늦잠을 자고 뛰쳐나왔다. 손엔 급히 만든 샌드위치, 옷은 대충 입고 가방은 삐뚤게 맸다. 엄마, 차는 어디 있어? 지영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나 버스 타야 돼. 택시 탈 돈도 없어. 그는 욕설을 내뱉고 뛰쳐나갔다. 그리고 결국 지각했고 교사에게 혼이 났다. 그날 저녁 그는 말이 없었다. 마치 벽처럼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마치 사라지고 싶은 사람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영이 이미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다 망가지는 거 지켜보는 게 말이 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신 진짜 남자 맞아? 지금 당신이 하는 건 뭐야? 사랑받지 못했다고 삐진 중학생 같은 행동이야. 나는 자리에 앉았다. 차분하게. 공격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아버지 역할을 계속 하길 바라지. 애들 데려다 줄 때, 돈 필요할 때, 고장난 거 고쳐줄 때. 그런데 내가 무시당할 때, 욕먹을 때는 그냥 입 닫고 있으라 하잖아. 그녀는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터졌다. 그래, 내가 말했어. 왜냐면 당신이 자꾸 나서니까. 당신은 그 애들 친아버지도 아니잖아. 그런데 다 휘두르려 하잖아.
당신이 다 조종하려 들었잖아. 돈 낼 땐 좋았지. 근데 지금은 뭐. 그녀의 말은 거기서 멈췄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다. 감정 없이 그저 확인만 하는 듯이. 그 말이 필요했다. 확인이 필요했다. 아이들은 복도에 서 있었다. 모든 말을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문자와 사진들을 모으고 찢어진 옷과 차량에 난 흠집을 찍고 메시지를 캡처하고 위협적인 말들과 욕설이 담긴 채팅을 저장했다. 이건 단순한 소진이 아니었다. 이건 파국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준비했다.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내가 겪은 심리적 고통, 금전적 피해, 일상 속의 무시와 조롱, 그 모든 순간을 증거로 바꾸었다. 스크린샷 녹음 파일, 파손된 물건의 사진, 무례한 메시지들, 그리고 조용히 지인의 추천으로 변호사를 만났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던 중년 남성.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진과 기록을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초 자료는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가족 내 갈등, 지속적 무시, 물품 송고에 법정에서 인정될 겁니다. 나는 물었다. 일방적 이혼 가능합니까? 그는 말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갈등이나 위협의 우려가 입증되면 보호 명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길을 따르기로 했다. 먼저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진술서, 신고서, 상담 확인서, 녹취록, 사진 파일. 하나하나 체크하고 정리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 짐을 정리했다. 내 물건만 챙겼다.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아침 나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집을 나섰다. 그 안에는 이혼 신청서, 신고 접수증, 증거 서류 사본, 진단서, 정리된 파일.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감정 없이 논리적으로. 그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평범한 아침처럼. 하지만 그날 저녁 내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처음엔 지영, 이어서 또 지영, 그리고 현우, 다시 지영. 문자를 확인하니 온갖 말이 쏟아져 있었다. 장난하냐? 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불법이야. 애들은 어쩌고? 돈만 내면 다냐? 도망가는 게 남자냐? 점점 말투는 격해졌고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 하나. 넌 비겁자야. 나는 조용히 메시지를 읽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눈치채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전화는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다. 송금도 없었다. 학교비, 식비, 생활비 모두 그들 몫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감정 대신 전략을 택했다. 당신은 성인 남자잖아. 이렇게 다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버려? 당신까지 떠나면 우리 다 무너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혼 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은 날짜를 지정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내 명의였다. 지영은 공식적인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상태가 아니었다.
아이들도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육비나 책임 문제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진짜 폭풍이 몰아쳤다. 내 방문이 강제로 열렸다. 내 물건은 공동복도로 던져졌고 중요한 서류는 누군가 불을 지르려 했다. 미처 태우지 못했지만 시도는 명백했다. 나는 방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 날 화면 속에서 현우와 예린이 내 물건을 찢고 웃고 있었다. 내 오래된 사진첩을 찢고 신발을 발코니에서 던지고 나는 그 영상을 변호사에게 보냈고 그는 경찰에 정식 신고와 함께 제출했다. 가정 내 갈등 및 물품 송교에 따른 분쟁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지영은 처음엔 감성에 호소했다. 눈물을 보이며 아이들이 힘들어해. 네가 없어지면서 다 무너졌어 라고 말했다. 이어서 분노로 바뀌었다. 너만 편하냐? 우리한텐 지옥인데.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모, 엄마, 사촌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제정신이야? 그 애들 내 손으로 키웠잖아. 가족이잖아. 그럴 수는 없지. 네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냐?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나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나는 그저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떠났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오래된 빌라, 낡은 마룻바닥, 약한 수압, 90년대 타일. 하지만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 고요함, 그리고 해방감.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고 내 삶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나를 정비했다. 짐을 풀고 가구를 정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삶을 다시 설계했다. 일과 운동, 주말에는 낚시나 친구들과의 모임. 몇 년간 밀어놨던 것들을 다시 꺼냈다. 나는 누구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살았다. 지영은 여전히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엔 분노에 찬 말투였다. 남자가 말이야, 책임도 없이 도망치냐? 아이들은 어쩌고? 그리고는 점점 말투가 달라졌다. 미안해. 예린이가 울어. 현우도 요즘 말이 없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내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아이들, 나를 조롱하며 사진을 찍던 아이들, 이제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너는 우리한테 필요했어 라고 말하는 지영. 너무 늦었다. 법적 통보는 계속 전달되었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날 법정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사진, 캡처본, 녹음.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청구 인정, 혼인관계 해소, 재산은 원고 소유, 양육권 및 책임 없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심지어 현우도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나는 다른 출입문으로 나왔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예린이었다.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메시지가 왔다. 그냥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되길 원한 건 아니에요. 또다시 나는 침묵했다. 그 후에는 현우였다. 그때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진짜 네가 떠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영의 메시지. 혹시 시간 괜찮으면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던가?
내가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있었던가? 나는 돈을 바란 것도 복종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단지 존중을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운전할 때, 고쳐줄 때, 돈이 필요할 때. 그 외에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한 발자국도, 추억 속으로도, 미련 속으로도, 해명 속으로도. 왜냐하면 존중은 되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주어졌어야 하는 것이고 한번 거절당한 존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겼고 나만의 리듬이 생겼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삶은 조금씩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급격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변화였다. 나는 머리를 싸매고 일했다. 주중엔 현장일, 주말엔 부업. 처음으로 내 수입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돈이 되었다. 줄줄 새어나가는 곳도 없었고 카드 문자에 놀랄 일도 없었다. 내가 번 돈이 내 집에 남아있는 그 단순한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집을 고쳤다. 낡은 천장, 삐걱거리는 마루, 오래된 벽지. 하나씩 직접 손봤다. 새 가구를 들이고 간이 커피 머신도 하나 장만했다. 그리고 개를 한 마리 입양했다. 독일 셰퍼드. 이름은 타니. 털은 검고 갈색이었지만 이름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붙였다.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랐기에. 아침엔 따뜻한 커피 한 잔, 저녁엔 조용한 집, 주말엔 친구들과의 모임, 낚시, 산책. 오래전 내가 좋아했던 일들. 나는 하나씩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다. 도면을 그려보고 목공을 배우고 금속 가공도 다시 손에 익혔다. 그러다 결국 작은 작업실을 만들게 됐다. 내 착오를 개조해 만든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가끔 이웃들이 찾아왔다. 선반을 정리해달라거나 문고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 나는 아무 말 없이 도와줬다. 과장도 허세도 없었다. 이젠 내가 달라졌어 같은 말도 없었다. 그냥 사람답게. 그게 전부였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정제된 나였다. 지영과 아이들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분노도 호소도 사라지고 이제는 담담한 말투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 엄마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 탄이 사진 봤는데 너무 귀엽다. 혹시 필요하면 말해.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증오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그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최선을 다했다. 내가 배운 건 단 하나였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누굴 이기려 들지 않았다. 조건을 걸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하루를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냥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고 타니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 그리고 차고 문을 열고 다시 살아간다. 조용히, 단단하게, 서두르지 않고. 나는 가끔 그 집을 생각한다.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들을. 하지만 신기하게도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줬기 때문이다. 내가 잃은 것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잃음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다.
잿빛 하늘, 가늘게 내리는 비, 젖은 아스팔트와 쇠내음이 뒤섞인 골목 냄새. 나는 내 작업실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차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공간. 나무 냄새와 금속 기름 냄새가 스며 있는 내 주말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그날도 나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보트 프레임을 손보고 있었고 손에는 땀이 맺혔다. 나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과정 속에 몰입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 오직 조용함을 위해,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내 옆에는 타니가 문가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가끔 나를 흘끔 바라보곤 했다. 타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머릿속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오래된 페이지를 다시 펼치는 듯한 생각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그냥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조용히 지나가는 장면들.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날을 떠올렸다.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의 삶에 의미가 되고 싶었던 작은 바람, 그리고 가족이라는 꿈.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이유는 간단했다. 관계라는 것은 편리함 위에 세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바쳐도 그게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여겨질 때 결국 그 사람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게 나였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진심으로, 변명 없이. 그러나 결국 나는 불편해진 존재가 되었고 그 순간 나는 지워졌다. 아무런 경고 없이, 아무런 감사 없이. 그래서 그때 내가 배운 건 하나였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당신이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이었다 해도 만약 그들이 당신을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기능으로만 본다면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울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다. 그저 걸어 나와야 한다. 조용히 존엄을 안고. 그리고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복수하려 들지 말고 상처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길, 떠남을 택해야 한다. 나는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교훈을 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소란스러운 가족은 이제 없지만 고요한 시간이 있다. 타인의 자식은 더 이상 나에게 없지만 내면의 정직함은 되찾았다. 혼잡한 집은 사라졌지만 나만의 작업실이 생겼다. 그곳엔 나무 냄새가 있고 기름 냄새가 있고 자유가 있다. 나는 더 이상 전화기를 붙잡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말 걸 이유도 없다. 하지만 언젠가 예린이나 현우가 찾아온다면 빚진 얼굴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온다면 그땐 문을 열어줄 것이다.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하지만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진 말아라. 다시 그 집으로, 다시 그 역할로, 다시 그 무시 속으로. 나는 이미 그곳에서 묻혔고 그곳에서 끝났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살아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따뜻한 방 안에서, 나만의 공간 안에서. 타니가 발치에 누워있고 내 손엔 커피가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드디어 내 삶은 진짜 내 것이 되었다고.